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 숨진 학생이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런 유족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참사 당시에도 무분별한 댓글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댓글이 또 한 번 2차 가해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인터넷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의 댓글창이 우리 사회의 혐오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국민일보가 혐오발전소 댓글창이란 기획 보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혐오와 포털 뉴스 댓글의 문제에 대해서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팀과 함께 분석한 기사가 최근 시리즈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2월 14일자 참사 댓글의 혐오 58%, 대선 때보다 갈등 심각, 이 분석 기사를 보면요. 네. 참사 관련 기사 댓글 속 혐오의 비중은 코로나19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던 시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과거 세월호 사건의 경험으로 단기간에 언론사 내부 그리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2차 가해 문제라든가 혐오 표현 등이 문제제기가 되었고요. 네. 어느 정도 일을 하지 말자는 그런 시도도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미디어 비평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네,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뉴스 댓글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포털 뉴스 댓글에서는 젊은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한 초유의 비극적 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에서 아주 농도 짙은 혐오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보도에서는 이태원 참사 기사 댓글에서 혐오가 감지되지 않은 비혐오 댓글이 41.72%였고요. 혐오가 포함된 댓글이 58.27%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댓글에서 추출된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98.8%에서 경찰이나 경찰 비판이 등장하는데, 역시 이제 참사 바로 다음 날 112 신고 녹취록이 이제 전격 공개되고 경찰이 이제 상황 통제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사에서는 이런 여론이 이제 댓글로 반영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 기사 댓글 속의 혐오 종류를 보면요. 악플과 욕설이 51.12%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 때문인지 인종 국적이 2.08%, 지역이 1.74%였다고 하는데, 댓글 속 주요 키워드에서도 희생자 조소나 외국인 혐오가 포착될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포털뉴스 댓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뉴스는 좀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뉴스에 달린 댓글은 아주 혐오가 여전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댓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욕설 또 이런 혐오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모니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혐오와 관련한 발언을 걸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네이버는 클린봇, 네. 다음은 세이프봇 등으로 명명된 인공지능 기반의 댓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욕설이나 비서고가 표현된 댓글은 차단이 확실한데 완화된 형태로의 차별이나 혐오 댓글을 거르는 수준은 아직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한국경제TV가 12월 14일자 기사를 보면은 AI 댓글 필터링의 카카오 2년새 욕설 댓글이 63.8% 하락 이라면서 이제 다음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가 지난 2020년 하반기 AI 필터링 기술인 세이프봇을 도입한 이후에 네. 욕설 댓글 수는
63.8%가 이제 줄었다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이프봇이 자동으로 이제 욕설 댓글의 신고 처리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비중이 그 도입 이전보다 이전에는 4.2%였는데 올해는 2.4%로 낮아졌고 네. 그리고 이용자 신고에 의해 삭제된 것도 올해 이제 91.7%나 이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욕설이나 비속어에 비해서 혐오와 차별은 직접적인 그 용어의 사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자칫 과도한 기준을 설정해서 AI 인공지능이 필터링 처리해 보면은 뭐 비판적인 정상적인 댓글을 삭제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 혐오와 조소, 비하 등은 긍정적인 단어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필터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언어가 가진 다의성, 즉 언어가 가진 아다르고 어다른 특성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서 필터링 인공지능이 걸러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욕설을 하거나 아예 비속어를 써버리면은 그냥 그 단어를 필터링에 집어넣어서 걸러낼 그렇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런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듣고 보면 기분 나쁜 이런 맞습니다. 표현의 경우에는 이게 AI 기술로도 아직은 무작정 삭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욕설 외에도 뭐 성적으로 젠더 비하라고 하죠. 성 비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역 차별적인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역시 같은 국민일보의 기획 12월 13일자에서는요. 그 정치인 특정 발언 뒤에 여혐 댓글 증가, 혐오해도 된다 권리로 착각. 기사에서는 여성 혐오를 다루고 있고요. 네. 그 전라도 관련 댓글 10개 중 8개는 혐오, 정치권 지역 감정 선거 활용의 확산. 기사에서는 지역 혐오와 비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먼저 여성 관련 댓글 문제에 대한 기사에서는요. 뉴스 댓글창에서 여성 이슈 관련 댓글에 혐오 감정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된 탓도 있지만은 유력 정치인 등 공인들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혐오 댓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지도와 영향력이 큰 정치인 공인들이 대중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도록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뉴스 분석 결과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여가부 폐지 정책을 언급한 댓글의 72%에서 혐오가 감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는 정치 사회 분야 뉴스 댓글 전체 혐오 비율이 34%였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큰 숫자였죠. 2배 정도 되네요. 댓글의 한 3분의 2가 혐오라는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데 데이터를 분석한 이원재 교수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여가부 폐지 발언 이후에 여성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의 발언은 대중에게 혐오해도 좋다는 일종의 권리를 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인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발언하면 나도 비슷한 발언을 해도 괜찮다 이런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는데요. 네.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편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도 이제 문제인데요. 네. 여전히 지역과 관련된 혐오 표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전라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가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전라도만 많은 것이 혐오와 차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는 전라도에 대한 혐오가 치솟은 시점이 지난 3월로 정치권에서 이제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하면서 혐오 감정이 커진 것을 이제 분석했는데요. 대선 시기였군요. 그렇죠. 네. 3월 한 달간 정치부문 기사에서 전라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댓글 중 지역 혐오로 분류된 댓글의 비율이 96.8%입니다. 아이고. 댓글의 대다수가 혐오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온라인에서 쓰이는 지역 혐오의 표현이 일종의 밈이나 비방어의 형태로 쓰이는 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 전라도 혐오 표현을 쓰이는 게 있는데요. 네. 뭐 라도, 뭐 홍어, 뭐 거시기 네. 이런 등의 용어 단어들이 그 자체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일상적으로 이제 비하, 배척, 혐오적인 의미의 그 밈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기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필이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책이랍시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또 그 말을 따서 혐오 표현을 계속해서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뉴스 댓글 공간에서 나타난 욕설, 혐오, 차별에 대한 분석을 일단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그 포털의 뉴스 배열 방식이 변화되면서 언론사별로 아웃링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8월에 포털 다음 뉴스가 그 아웃링크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 아웃링크 선택제를 도입한 이후에 기존 포털 안에서 뉴스가 유통되는 인링크 대신에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그 아웃링크를 적용한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자 기자협회보 그 다음 뉴스 아웃링크 선택 증가 3개월 만에 조선, 한경, 한국 등 전환 기사하고요. 네. 11월 22일자 네이버도 선택적 아웃링크 도입, 내년 4월 CP사 적용 이런 기사에서 연속 보도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개편 첫날인 지난 8월 25일에는요. 종합일권지와 통신사, 경제지, TV, 동영상으로 분류된 주요 매체 중 총 34곳이 있는데 12매체가 아웃링크를 선택했습니다. 네. 종합일간지는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완, 그리고 경제지는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방송사는 SBS, JTBC, 연합뉴스TV 등이었고요. 개편일 이후에 3개월여가 흐른 12월 5일 기준에는 아웃링크를 적용 중인 매체가 경향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조선비즈, 비즈니스워치 이런 게 추가가 됐고요. 네. 서울신문은 다시 인링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8개사가 또 증가했다고 해요. 네. 12월 6일자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각 언론사들이 길게는 3개월에서 짧게는 한 달간 여러 언론사가 경험한 아웃링크 효과를 점검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포털 내에서 이렇게 기사를 저희가 주로 포털을 통해서 봤는데 포털 내에서 읽는 인링크 방식과는 달리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웃링크잖아요. 네. 예, 많은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인링크를 유지했던 언론사들은요, 아웃링크 적용에 이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다음에 아웃링크 전환은 사실 내년 4월에 이제 네이버가 선택적 아웃링크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한 달 단위로 아웃링크와 인링크 전환이 가능한데요. 네. 네이버는 6개월 단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효과를 미리 이제 측정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웃링크 전환이 근본적으로 언론사 홈페이지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탈포탈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이런 진행 중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즉 광고비 수익이 어떤 구도가 더 유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이란 거죠. 네. 그동안 이제 메이저 신문사를 중심으로 언론계에서는 포털을 비판하면서 아웃링크가 마치 해답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는데 네. 막상 실시가 되니까 포털이 주는 전재료 그리고 자체 광고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인링크 방식에서는 기사는 언론사가 생산하고 광고 수익은 포털사가 다 가져간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웃링크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들을 했던 언론사지만 막상 상황이 바뀌니까 좀 셈법이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언론사들은 과거 포털 뉴스에서 아웃링크 금지를 지난 몇 년간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는데요. 네. 막상 이제 아웃링크가 허용되니까
광고 수익, 뭐 인력 배치, 시스템적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링크화되면 언론사들이 각자 홈페이지에서 노출하고 있는 뭐 일부 선정적이고 민망한 광고 관리라든가요.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각자 담당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욕설이나 혐오 같은 댓글 필터링들도 각 언론사가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다 보니 아웃링크가 유리한지, 인링크를 두는 게 나은지 언론사별로 이제 셈법을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언론사들의 셈법은 포털을 비판하는 과거의 논리에 비해서 좀 이중적이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번 전환기를 맞이해서 언론사도 포털 의존 관계를 청산하고 좀 독립적인 자사 홈페이지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제 광고비 수익 증대를 위한 그런 다차원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이제야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실익을 비교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내년 4월이 되면 인링크와 아웃링크 선택에 따라서 한국 언론사들이 포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뭐 탈포털을 기치로 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포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인링크하면서 안주할 것인지 이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해외 언론사 사례도 그렇고 아웃링크가 정답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것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